바다에 밀려온 거면 촉촉한 모래여야 하는데 뜨겁다, 아프다, 심하게 부딪혀 어디 부러졌는지 안심할 수 없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다. 낮인지 밤인지 모른다. 무거운 것들이 호공으로 날아가고 그림자가 묽어진다. 길 한복판에 신발 한 짝 누워있다. 아니 엎어져 있다. 파도에 밀려온 게 아니다. 어젯밤 물빛 농담은 약속 같지만 정직하지 못한 핑계였다. 만시에 모르겠다는 기다린다는 것. 우리가 돌아갈 때는 서로가 땀이 밴 어깨를 의지했다. 무거운 것들은 등이 따갑고 내게 맞지 않는 신발은 던진다. 그림자를 몰아내다 잠이 들면 뒤통수에 따가운 용서가 부딪힌다. 발이 신발을 수습하지 못할 때 당신의 자리에 아름다운 후가는 태어 같다. 어떻습니까 지금? 늘 우리가 해오던 얘기인데 이 제목이 말이죠. 당신의 자리라는 제목이 이게 신발에 놓여있는 거하고 거기서 당신의 자리라고 하니까 이게 연결시키는데 좀 무리가 생기고 특히 이 제목을 천년하고 연결시키는 것은 더욱더 어렵죠. 그렇죠? 그래서 이 조직형 씨가 이 시를 끌어나가는 힘, 상상력을 전개해서 이거를 시로 만드는 힘은 상당히 10년사 뒷산 벽에 찬란한 햇살 소장에 소를 풀었네. 느닷없이 또아리를 켠 뱀 놀란 소가 순식간에 산넘으로 둘레랑 벗겨진 신발도 모른 채 소찾아 신입길 오오 소 찾는 메아리 소 잃고 돌아온 나의 집 오롯이 염을 먹고 태어난 외양간 소 이런 소 찾아 가시덤불 돌짝에 실었네. 피트송이 발바닥이 멀쩡하다. 하루가 10년 같은 오늘이었네. 이 현재 상태에서 이 시 속에서 말하자면 가장 통상적으로 말하면 소 찾아 신리길 이렇게 하는 것이 자연스럽고 좋다 이거죠. 이 내용하고도 부합하고. 그러니까 본인이 앞으로 이제 이 계획을 세워서 뭐 10년산 내용을 계속 쓰겠다 하는 의도하에 했을지는 모르지만 우선 이 시에 적합한 제목이어야 된다. 그렇게 보자면 이 행간 속에 있는 소 찾아 신리길 정도로 하는 것이 자연스럽고 한편의 소품을 깔끔하게 마무리할 수 있는 그게 되겠다. 마지막 하루가 10년 같은 오늘이었네. 오늘 이것도 그러니까 10년사를 제목을 붙이면서 이 오늘이라는 말을 썼는데 이것도 이제 과한 욕심이다. 그래서 하루가 10년 같은 날이었네. 이 정도로 고쳐놓는 게 좋겠다. 20년 지기 이상희 20년 지기 구인승 카니발 대19를 싣고 룰루랄라 어디나 함께 했던 너 세월의 흐름 속에 너도 나도 늙었구나. 언제나 함께였기에 늘 그 자리에 머물 줄 알았건만 남은 힘까지 쥐어짜 제 몫을 다하고 이제는 결박을 당한 채 폐차장 견인차에 끌려가는 신세. 이별을 구하듯 통 목소리만 풀린다. 지금 말씀을 드리니까 이제 빗물에 출연하는 그 이유나 동기를 알겠는데 지금 이 행간에서는 빗물이 흐른다고 하는 표현이 약간 돌출되는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그런 내용을 한 줄 정도 들어가면서
빗물처럼 눈물이 흐른다 하면은 그게 공감이 가는데 그거 없이 그냥 나오니까 약하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오히려 설명해 주신 게 더 리얼하니까 몇 발짝 따라가다가 이렇게 납작하게 돼서 없어질 너를 생각하니까 어떻다라든가 이런 게 한 구절 좀 들어가면 더 좋겠어요. 현재로서는 그냥 견인차에 끌려가는 상황만 나와 있어요, 시에. 그러니까 그걸로는 지금 이렇게 눈물이 빗물처럼 흐르게 하는 동기가 안 됩니다. 그 차가 끌려가서 이제 압축돼가지고 이제 이런 장면을 생각하면 사람들이 다 이 표현에 공감을 할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거 보완이 조금 필요하지 않나. 스님, 이성원, 10살 무렵 저물며 놀다 들어와 저녁 밥상에 앉자 처음 보는 젊은 여인이 나를 보며 희죽 웃네. 누구세요? 손님이다. 어느 집 귀한 딸이 힘들었나 보다. 아버지의 말씀이 대답을 대신했다. 어려운 시절 동화산 및 저수지에서 제일 가까웠던 우리 집. 산을 타고 내려와 무작정 들어온 정신놓은 여인을 아버지는 손님이라며 맞이하고 엄마는 씻기고 먹이고 재우고 빨아놓은 옷까지 입혀보내셨다. 장맛빛 오는 날 길 헤매다 흠뻑 젖어 들어온 강아지, 저수지에서 생을 마감할 뻔한 젊은이 모두 인연다운 손님이라며 받아주고. 이렇게 제목을 붙이면 어린 시절에는 아버지가 이렇게 손님들을 이렇게 처치곤란한 사람들을 손님을 맞이해 주셨는데 그게 내 마음의 꽃밭 하나가 되었다라는 뜻으로 읽히니까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들고, 아니면 약간 희화적으로 하자면 어느 집 귀한 딸 또 제목으로서 괜찮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거기 나온 사람들이 다 그와 유사한 상황들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느 집 귀한 딸이라는 말이 상당히 상징성이 있는 거예요. 인간을 존중한다는 뜻이거든요. 이런 일을 한다는 것은 사실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사람들이 말들은 쉽게 하지만 정말 어려운 일이죠. 그래서 사람을 존중한다는 뜻으로 가자면 어느 집 귀한 딸. 거기 있는 사람들이 다 어느 집 귀한 자식들이거든요. 아니면 좀 예쁘게 표현하자면 내 마음에도 꽃밭 하나. 그 정도로 제목을 바꾸면 손님이라고 조금 무뚝뚝하게 붙여진 제목보다는 좋지 않겠나. 내일 모레 문명을 펼쳐놓은 이 도시를 떠나 물살마다 걷고 가는 바람이 태엽이 풀리는 보실포 서만의 섬 가파도에 간다. 갯냄새 뱅 폭우에 묶인 낡은 목선 바라보다 눈썹 젖어오는 청보리 물결에 고개만 끄덕이는 항구, 허리춤에 해삼 불소라 전복 담은 퉁줄로 묶고 다니는 얼어붙은 심장에 등 하나 켜지는 그런 시간으로 건너간다. 방파자 위에 빨래 걸쳐놓고 고추 말리며 바다를 주워 담는 해녀들의 수다가 내 안에 은빛 후마를 일으키는 오후 3시. 패자 부활전 수상을 위해 도섬에 간다. 이게 시제상 앞뒤가 안 맞지 않냐 이런 얘기예요. 근데 이제 이분은 사실은 제가 아까 물어봤는데 가판도 이미 갔다 왔기 때문에 과거 시제를 바탕으로 이제 이 부정층의 미래 시제 같은 것을 사용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게 안 맞다고 지적이 나오면 이제 뭐라고 하실지 그게 이제 그러니까 뭐냐면 이 시의 초점 이겁니다. 가파도에 가고 싶다는 본인의 갈망이나 소망을 어떤 형태의 시제를 써야 더 강렬하게 표현할 수 있겠는가 이 문제거든요. 근데 간다라는 시제를 택했는데 이 시의 화자는 그 간다는 게 이제 이 과거의 체험 없이 그냥 간다니까 가파도가 구체적으로 안 와닿는 고맙고 숲은 넓고 나무는 깊은 천안공 녹색 빛깔 짙은 푸르의 랜드 바다
청학로 녹색터널 40분 뱀길을 가고 하동수는 아침 햇살을 비추는 은쟁반이다. 숲속에 뻐꾸기 하당대 리리 날며 비달리 사계의 여름을 연주한다. 고저녁한 청학동 왕대나무숲 바람에 사각사각 황천계곡 벽계수 졸졸졸 청산에 지읍니다. 녹색 비단 커튼을 하늘에 맨 듯하다 요거거든요. 그러니까 숲은 넓고 나무는 깊은 지리산. 청학봉은 녹색 비단 커튼을 하늘에 맨 듯하다. 이렇게 하면 좀 나아지죠. 그죠? 그래가지고 이제 그 지리산 나오고 청학봉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청학로 가는 길이 나오고. 근데 하동호수는 아침 햇살 비추니 은쟁반이다. 햇살 비춰서 은쟁반이라는 얘기는 이미 수많은 많은 사람이 했거든요. 은쟁반 말고 다른 걸 찾아내요. 네? 은쟁반 말고. 근데 저녁 아침에 물을 맑고 아주 그냥 잔잔해가지고 유리알처럼 빛나거든요, 여기가 부스가. 그거를 어떻게 표현하시겠냐, 이거. 은쟁반은 아니다, 이거야. 너무 많이 했기 때문에. 은쟁반 때문에. 그 다음에 이제 뻐꾸기 파란색 휘휘 나며, 이게 휘휘 나며 사각사각 졸졸졸 해갖고는 안 돼. 연두빛 발목으로 전기연 햇살 받으며 막 보다는 여린 발목이구나. 어디까지 갈 수 있겠니? 한나절이 지나도 너의 걸음은 제자리인데 돌멩이를 피해 언덕을 기어서 어느새 다리를 건너고 있구나. 느려도 낮아도 괜찮아. 돌고 돌아 넓게 가면 될 테니까. 어두운 곳도 잘 빠져나오지. 날이 밝도록 밤을 헤매던 영혼들은 너를 찾아다니는지 몰라. 앞으로, 뒤로, 옆으로 길을 잘 찾아 나올 테니까. 근데 이 시의 약점이 뭔지 아세요? 약점. 이 시의 장점은 아주 친근감 있는 어조로 섬세하게 시를 풀어나가고 있다. 이런 점이에요. 근데 약점이 뭐죠? 약점. 이 시의 약점. 본인은 뭐라고 생각하세요? 제가 이걸 한번 물어보고 싶어요. 왜 이게 문제가 될까? 이 시의 약점은 이 평면적이에요. 그냥 계속 일관돼요. 거기에 이 역전과 갈등과 충돌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없어요. 그러니까 에너지가 생성이 안 돼요. 섬세하고 부드럽기는 하는데 이 여린 이 어린 순이 갈 때 부딪히는 장애물들을 다 극복할 것이라는 얘기가 이 힘을 갖지 못하고 그냥 자기 위안으로 끝나는 것 같다. 겐지스강에 이렇게 어둑하고 먼지 풀풀 나는 바라나시의 길, 으슬렁거리는 여인소 눈치를 살피며 청아 밑을 따라 걷는 강물에게 그 속을 자연스레 섞여서 걷거나 절뚝이며 기어가고 있는 먼지 뒤집어쓴 노인들 모두 겐지스강 쪽을 향한다. 겐지스강의 새벽은 그들을 부르고 있다. 어슴푸레한 새벽의 공간, 강가엔 장작개비를 쌓은 곳에 불이 피어오른다. 거뭇한 그림자가 올려져 있다. 불은 기운을 돋는다. 여럿이 둘러선 곳에서 검은 연기가 솟는다. 아침을 가르는 노릇한 냄새, 겐지스강의 물안개 속으로 스민다. 강물에 몸을 씻으며 평생의 수건을 풀고 있는 사람, 빨래를 하느라 온 힘을 쏟는 사람, 작은 배를 타고 강 건너 모래밭 가면서 강물에 촛불을 띄우는 여행객, 모래밭은 피아노의 젖죠. 넓은 모래사장은 세대관계 사이로 떠오른 해가 실눈을 뜨고 내려다본다. 요가를 하는 사람, 이유 없이 흉내내는 사람, 개 2마리가 나타났다. 겐지스강 얘기는 많이 있기
때문에 이 정도 가지고는 뚜렷하게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제목을 일단 앞만 보고 가는 겐지스강의 개 이렇게 개를 조금 더 부각시켜주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모래밭은 피안의 저쪽이라는 표현이 있죠. 그래서 마지막에 개들은 다르게 앞만 보고 피안의 저쪽으로 간다라든가 뭐 이렇게 해주면은 개 이미지가 이제 피안과 차안 얘기가 나오는 생산 문제도 나오고 하니까 그런 한두 줄. 그리고 실제로 겐지스에 가면은 이 장작이 비싸고 귀하니까 다 태우지도 않아요, 사람. 돈 많은 사람만 이제 다 태우고, 일부는 그냥 장작으로 약간 끄시에다가 말고 그냥 처리해버리고 그래요. 그 개들이 그 주변에 놀고. 흔들바위 박석규. 하늘 모래가 되면 해탈할까? 저 고수는 오늘도 무관 수행 중. 네. 말씀해보세요. 그 짧아가지고 그냥 그 짧은 시를 쓰다 보니까 그전에 그 흔들바위 한번 가봤어요. 가고 나서 생각을 해보니까 저는 불교에 대해서 상당히 문외한입니다. 근데 약간 어느 행사 들었는데 해탈도 사실은 잘 몰랐는데 이게 사진 찾아보니까 고뇌를 받다 열반에 들다 그랬는데 그 흔들바위가 이게 좀 고승처럼 이런 느껴가지고 고승이라고 이제 표현을. 흔들바위는 거대한데 이거는 하나의 모래로 축약시키려면 이런 문법하고는 좀 다른 게 있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이 하나하고 대비돼서 이 해탈이라는 말이 또 나오고, 아주 정확하게 얘기하면 노래가 되는 것도 해탈은 아니지. 해탈은 완전히 없어집니다. 꺼주는 겁니다. 잘 쓰셨는데, 잘 쓰셨는데 일부러 꺼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해탈이란 말이 또 상당히 센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흔들바위가 고승으로 비유한 요거는 이게 참 기발하구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거는 남들이 보지 못한 독특한 관점에서 그걸 보셨어요. 그래서 그거는 좋은데 오늘도 무건 수행 중. 내일이 가도는 모레가 가도는 항상 그 시간이나 세월이 억겁을 지라도 오늘 초라 폭우가 쏟아지던 날 우두하게 배가 나온 고향집 돌담이 무너졌다. 오래된 뼈들이 탈구하다 암댕이 둥근을 돌담 틈 사이를 비집고 공생하며 팔뚝만큼 커져 있었다. 누구의 말도 듣지 않고 돌담을 휘젓고 큰 몸집을 자랑하고 싶었을 것이다. 내 기억 속 성벽 같은 담, 저 세월이 늙은 마을을 편식하는 동안 노부의 어머니도 담장도 제 한 몸 추스리지 못한 채 주저앉고 말았다. 기단까지 수술하듯 환부를 도려내는데 나는 요구를 발굴하듯 돌을 하나하나 들어올리며 과거를 탐험하고 있었다. 그러니까 이제 그 돌담 속에 그 조약돌을 발견했는데 그것이 초란이다라고 생각하신 것까지는 잘 하셨어요. 예. 근데 그걸 그냥 지켜보기만 하니까 그 초란과 같이 생긴 이 조약돌의 의미가 좀 더 구체화됐으면 좋겠다. 예. 그냥 지켜보기만 한 걸로는 그 몇백 년 된 이 돌담 속에서 발견한 이 보물과 같은 초란을 더 의미 있게 생각하기는 아직은 거기까지는 진도가 안 나는 거죠. 그 조약돌을 초란으로 봤다는 것은 굉장히 좋은 발상이고 좋은 착안인데 거기서 새로운 생명의 부활을 얘기를 해주면 더 좋지 않겠다.
어느 식탁에 어느 하루 김부부 두 개의 문은 연병생 불고 두 개의 문은 늘 열려있지만 산문만 사용해도 닳지는 않았다. 이따금 지인들이 달고 온 바람이 묵은 정적을 털어내며 그 문을 사용했다. 햇살 머금은 꽃잎의 달달한 얘기는 정례 인사였고 서리고 떫은 땡감이 토해내는 우라의 폭주는 끝이 없었지. 세상은 참 아이러니해. 수억 년을 수행하다 나온 보석이 그녀의 두터운 목과 귀에서 새소리로 울리곤 했는데 왠지 서글펐어. 이따금 울린 손목에서도 우주의 빛이 번득이다 사라졌다. 예를 들면 햇살 먹으면 꽃잎의 달달한 얘기는 정례 인사였고 여기서 꼬집는 거예요. 달달한 얘기처럼 그냥 진행이 되고 있을 뿐이지 이게 이제 더 한 걸음 더 들어가야 된다는 얘기를 하고 싶고요. 그래서 여기서 예를 들면 무슨 재빨리 가스 활명수를 찾아 갖다 줬다. 이거는 사실 산문이거든요. 근데 이거를 음률에 따라서 읽으면 이게 시처럼 느껴져요. 그게 이제 이분의 독특한 방법이죠. 그런데 이제 뭐 아쉬운 대로 식탁은 제자리를 찾았고 뭐 적당히 톡 쏘는 맛 찾기가 또 이런 거 다 산문체의 얘기들입니다. 그래서 이야기체다. 이야기체의 소설을 통해서 리듬을 타고 흘러가는 하루의 시간의 일과를 썼다라고 본인은 주장할 거고 또 그런 주장이 실제로 읽는 걸 듣고 있으면 느껴집니다. 그러나 마지막에 그녀의 뒷모습마저 아쉬운 밤이다. 그래서 항상 시는 마지막에서 아쉬운 밤이다. 다 읽었죠? 그 다음에 독자들이 아쉬움을 같이 느껴줘야만 좋은 시. 어머니의 합 전길구 공중에 있던 마늘이 어머니를 매달고 안개 속으로 들어가는 장면을 여러 번 목격했다. 대전의 한 육교위에서 어디로 팔려갈지 모르는 마늘은 37 어머니와 함께 있었다. 단속반 호각 소리에 전쟁터가 되는 곳에서 숨바꼭질은 어머니가 모멸을 견디는 방식. 어둑어둑해야 귀환하는 어머니의 앞주머니엔 꼬깃꼬깃한 전리품이 들어있었다. 쏟아놓기가 무섭게 종이학이 되어 헐헐 날아오르는 전리품. 그것이 밤새워 아들의 공부를 배달았고 날이 새면 어머니는 다시 안개 속으로 사라졌다. 어머니의 종이학이 날개짓을 멈춘 것은 그걸 학으로 본 거는 그 꼬깃꼬깃한 돈을 학자금으로 해서 이제 공부를 했고 서울에 상륙하게 됐고 이래서 이제 이 비상하는 이미지가 그 속에 이제 들어있는 거지. 그래서 꼬깃꼬깃한 전리품, 이 전리품 걸려요. 다른 용어로 바꿔야 돼요. 네, 알겠습니다. 귀환이라는 용어도 걸리고 그 다음에 또 전리품이 나오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아들이 그 서울에 발을 닿은 후 이제 그 육교에서 마늘 장사는 그만두셨나요? 네, 마늘 장사 그만두고 이제 영동이 이제 포도 단지로 바뀌어서 이제 포도를 이제 재배를 하셨는데. 그거 이제 꼭 방향 전환이 네. 구체적으로 안 느껴져서 물어보는 겁니다. 네. 그러면 어머니와 살다 가기를 32회 그러면은 어머니가 32년 동안 뭘 하셨다는 얘기죠? 예. 나이를 비교해 보는 겁니다. 앞에는 예. 37, 뒤에는 37에 장사를 하셨는데 그 뒤로 32회를 더 사셨으니까 그러면 69세에 이제 돌아가신 거죠. 그래서 69. 예. 예.